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말 저녁을 책임지는 가족 이야기입니다. 혹시 살면서 이런 황당한 요구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매달 200만 원씩 시누이에게 용돈으로 주라고 강요하더군요. 제 월급이 700만 원인데도 말이죠.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이 결혼을 끝내고 싶었지만 저희 친정어머니는 딱 3일만 참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시댁 식구 5명 모두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지독했던 3일간의 기록을 여러분께 전부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매달 200만 원을 시누이에게 주라고 했을 때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침묵으로 동의하는 모습을 보고는 더 깊은 절망에 빠졌죠. 심지어 시누이는 제 안방을 차지하고 제 물건들을 망가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계획에 따라 3일을 인내하자 그들 가족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이름은 하선우, 올해 32살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제 삶은 아마 부러움의 대상일 겁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유명 외국계 기업의 마케팅 팀장으로 월 700만 원이 넘는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 강남의 번듯한 오피스텔도 장만했죠. 결혼 전에는 비바람을 막아줄 자가용도 제 돈으로 구입했습니다. 제 남편 박민주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성격은 온순하지만 조금 우유부단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 2년 차에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희 삶은 평온했지만 그건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수면 아래에는 탐욕과 이기심이 뼈, 속까지 밝힌 시댁이라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숨어 있었죠. 모든 사건은 어느 운명의 일요일 저녁 마포구에 있는 시댁에서의 주말 식사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고 낡은 시댁 주택은 언제나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장을 보고 저녁 식사를 준비한 건 저였습니다. 주말 내내 밀린 업무로 지쳐 있었지만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면 언젠가 진심이 통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수저 소리만 들리던 그때 시어머니 최 여사가 갈비찜 한 점을 자신의 그릇에 옮기더니 헛기침을 하며 정적을 깼습니다. 선우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탁에 울렸습니다. 내가 너희랑 상의할 게 좀 있다.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최 여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시누이 미나를 곁눈질했습니다. 미나는 대학을 졸업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빈둥거리며 집에만 있었습니다. 우리 미나가 벌써 졸업을 했는데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용돈 줘서 편하게 직장 다닌다더라. 우리 미나만 너무 안 됐지, 뭐야.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조용히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최 여사는 점점 더 뻔뻔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너희도 이제 먹고 살만하고 선운의 월급도 몇백만 원씩 되는데 다 쓰지도 못하잖니. 그러니 매달 200만 원씩만 떼서 미나 용돈 좀 줘라. 시누이 도와주는 셈치고 나중에 다 고마워할 거다. 저는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200만 원. 제 월급의 거의 3분의 1이고 남편 월급보다도 많은 돈이었습니다. 이건 도움이 아니라 잔인하고 부당한 요구였습니다. 피가 얼굴로 쏠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밥그릇에 고개를 숙인 채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제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200만 원은 너무 큰 금액인 것 같아요. 미나도 이제 막 사회에 나왔으니 스스로 돈을 벌면서 돈의 소중함을 배우도록 격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취업 준비하는 동안 작은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그렇게 큰 돈을 주는 건 오히려 미나를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댁 식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미나가 스마트폰을 식탁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언니가 돈 잘 버니까 시댁에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내 돈 몇 푼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옆에 앉아있던 백수, 시동생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형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형수님이 번 돈은 우리 민준이 형 돈이기도 하잖아요. 형은 동생들 챙길 책임이 있고요. 아, 그리고 제 핸드폰도 낡았는데 이참에 하나 사주세요. 평소 과묵하시던 시아버지까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머니 말씀이 틀린 게 없구나. 한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건 당연한 일이다. 며느리로서 도리를 좀 알아야지. 절정은 제가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 민준이 고개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저를 감싸주기는커녕 가족들 편에 서서 말하더군요. 선우야, 그냥 어머니 말씀대로 해. 돈 몇 푼 때문에 가족 분위기 망치지 말고 미나한테 200만 원 준다고 우리 집이 망하는 것도 아니잖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망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참 말 쉽게 하네. 그 돈,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온갖 스트레스 받아가며 피땀 흘려번 돈이야. 내가 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데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은 내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해? 최 여사가 식탁을 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너 우리 집에 시집 온 것만으로도 분에 넘치는 복인 줄 알아. 돈 좀 번다고 시어미를 가르치려 들어? 이 집에서는 내가 법이야. 돈 주기 싫으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모욕감, 배신감, 억울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은 단 1초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가방을 챙겨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최 여사의 저주 섞인 고함과 미나와 민수의 비웃음, 그리고 민준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 꽂혔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지만 제 마음만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밤의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려 눈앞에 가로등 불빛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낯설고 두렵게 느껴지는 남편 민준이 있는 우리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사 근처 호텔로 차를 몰아 방을 잡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가슴속에 울분이 터져나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째서? 그들은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 사랑과 헌신이 부족했던 걸까요? 그리고 민준, 내가 평생을 함께하기로 선택한 그 남자는 어째서 자기 아내가 가족들에게 갈기갈기 찢기는 걸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요? 수많은 질문이 송곳처럼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연애 시절에 다정했던 민준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저의 당당하고 독립적인 모습에 반했다고, 평생 제 편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제 와서는 너무나 공허하고 비참하게 들렸습니다. 그의 다정함은 우유부단함이었고 그의 성실함은 무능함이었으며 그가 약속했던 기둥은 그저 바람에 날아가는 말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저는 이 순간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저희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이천에 사시는 어머니는 은퇴한 교사로 언제나 지혜롭고 현명한 분이셨습니다. 제 인생의 등대 같은 분이셨죠.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따뜻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우니, 이 시간에 웬일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 참았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최 여사의 200만 원 요구부터 시댁 식구들의 비난과 남편의 배신까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 것처럼 억울함을 토해냈습니다. 제 예상과 달리 어머니는 화를 내거나
소란을 피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정되자 차분하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이혼이라도 하게? 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혼, 머릿속에 그 두 글자가 스쳐 지나갔지만 감히 생각해보지 못한 단어였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제가 모든 희망을 걸었던 결혼이었으니까요. 모르겠어요. 엄마,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알겠다. 그럼 엄마 말 잘 들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여전히 저를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라. 내일 아침에 남편한테 전화해서 깊이 생각해봤는데 시어머니 요구에 따르겠다고 말하렴. 네? 엄마, 왜요? 그 사람들 편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아니,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항복이 아니라 전략이란다. 일단 동의한다고 말하고 업무와 재정 정리를 위해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해 3일 뒤에 미나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렴. 그 3일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참고 견뎌.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냥 받아들여. 엄마만 믿어. 3일 뒤에 엄마가 모든 걸 확실하게 해결해 줄게. 저는 어머니의 조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생각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라고, 동의하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엄마, 왜 그래야 하는데요? 이해가 안 가요. 지금은 이해할 필요 없어. 그냥 엄마를 믿기만 하면 돼. 엄마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사람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어. 내 시댁 같은 사람들은 강하게 반항할수록 더 기세등등해져서 피해자 행세를 할 거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져주는 척해서 그들의 탐욕이 남김없이 드러나게 하는 거야. 스스로 무덤을 파게 놔두는 거지. 엄마한테 딱 3일만 줄 수 있겠니?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가 저를 설득했습니다. 마음속은 여전히 억울함과 의심으로 가득했지만 어머니가 저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조건 없이 저를 사랑해주는 분이니까요. 네, 엄마. 엄마 말씀대로 할게요. 잘 생각했다. 이제 푹 쉬어라. 아무 생각 말고 모든 건 해결될 거다. 기억해. 딱 3일이다.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쓰러져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계획은 이상했지만 한 줄기 희망을 주었습니다. 3일의 인내로 완전한 해방을 얻을 수 있다면 어머니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도박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저는 순종적인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서 시댁의 탐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똑똑히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퉁퉁 부은 눈과 깨질 듯한 두통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초라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당부를 떠올리며 심호흡을 하고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잠이 덜 깬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나예요.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엔 생각이 너무 많아서 바람 좀 쐬고 왔어요. 그렇게 말없이 나가서 미안해요. 민주는 제 태도에 놀란 듯 했습니다. 알면 됐어. 어디야? 집에 들어와. 지금 회사 근처예요. 저기, 어머님이 어제 하신 말씀 말인데요. 제가 깊이 생각해봤는데 동의할게요. 정말. 민준의 목소리는 숨길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거봐, 진작 어머니 말씀 들었으면 좋았잖아. 당연히 그래야지. 우린 한 가족이니까. 네, 저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 3일만 시간을 달라고 말씀 좀 전해줄래요? 월말이라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재정 정리할 시간도 좀 필요하고요. 3일 뒤에 미나한테 200만 원 꼭 보내줄게요.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릴게. 걱정 말고 얼른 집에나 들어와. 전화를 끊자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준의 기뻐하는 모습이 저를 구역질 나게 했습니다.
그는 제가 어젯밤 어디서 뭘 했는지, 기분은 어떤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직 돈이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고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저예요. 선우냐. 최 여사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다정했습니다. 민준이한테 얘기 다 들었다. 네가 미나 용돈 주기로 했다면서. 그래야지. 내가 너 착한 애인 줄 알았어. 네, 저도 가족이 화목한 게 제일 좋으니까요. 그럼, 잘 생각했다. 최 여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얘기하는데 미나가 집에 혼자 있으니 심심해하잖니. 우리 집은 좁고 그러니 너희 집으로 보내서 같이 살게 하는 건 어떠냐. 너희 집 넓은데 한 명 더 있는다고 문제될 거 없잖아. 월세도 아끼고 자매처럼 지내면 좋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요구, 이전보다 훨씬 더 뻔뻔하고 노골적인 요구였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제 결혼 전 재산이자 유일한 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공짜 하숙집으로 만들겠다는 걸까요? 피가 다시 거꾸로 솟았지만 어머니의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인내, 어머님, 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좀 갑작스러워서요. 집이 넓긴 하지만 방이 2개뿐이라 미나가 지내기엔 좀 불편할 거예요.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최 여사는 금세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미나는 방 하나 쓰고 너희 부부가 방 하나 쓰면 되지. 네가 신우이랑 같이 살기 싫다는 거냐? 너 돈 주기로 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몇 밤 재워주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렇게 결정했으니 오늘 저녁에 내가 미나 데리고 갈 줄 알아라. 그녀는 제게 거절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력감과 분노가 온몸을 휩쌌습니다. 어머니의 계획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 돈뿐만 아니라 제 삶의 공간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보냈습니다. 민준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늘 하던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선우야, 그냥 엄마 비위 좀 맞춰드려. 미나 걔 며칠만 있다가 갈 거야. 며칠.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말하는 며칠이 영원이 될 거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오후 5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커다란 짐가방을 든 최 여사와 미나가 서 있었습니다. 미나는 마치 자기 집인 양 거만하게 들어서며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빈정거렸습니다. 집은 괜찮네. 근데 인테리어가 좀 촌스럽다. 최 여사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가식적으로 웃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미나가 너희랑 같이 지낼 거니까 올케로서 잘 챙겨줘라. 그럼 난 이만 가볼게. 그녀는 그렇게 저에게 거대한 혹을 떠넘기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미나는 망설임 없이 저희 부부의 안방으로 캐리어를 끌고 갔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잠깐만, 미나야. 그 방은 안 돼. 거긴 우리 방이야. 미나는 도전적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난 어디서 자는데? 이 집에 다른 방 또 있어. 옆에 서재방이 있어. 내가 깨끗하게 치워줄게. 싫어. 미나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난 이 방이 좋아. 넓고 발코니도 있고 화장실도 딸려 있잖아. 언니가 서재 가서 자. 어차피 맨날 밤늦게까지 일하잖아. 그게 더 편하겠네. 미나의 무례함은 제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여긴 내 집이고 내 방이야. 네가 그런 요구를 할 권리는 없어. 어머, 언니 집? 미나는 비웃었습니다. 언니가 우리 집 며느리라는 거 잊었어? 언니 집은 곧 민준이 오빠 집이고 민준이 오빠는 내 친오빠야.
내가 오빠 집에 와서 지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우리의 언쟁은 점점 커졌고 미나는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 난장판을 목격했습니다. 미나는 곧장 오빠에게 달려가 팔을 잡고 울며불며 하소연했습니다. 오빠, 저 언니 좀 봐. 내가 잠깐만 지내게 해달라고 했는데 나를 길거리로 내쫓으려고 해. 나랑 우리 가족을 사람 취급도 안 한다고. 민주는 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선우야, 왜 그래? 내가 동생 좀 봐주라고 했잖아. 그냥 잠자리 하나 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저는 제 앞에서 펼쳐지는 두 남매의 신파극을 보며 허탈함과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이틀이 오늘보다 훨씬 더 끔찍할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어머니의 3일 계획 중 둘째 날은 납덩이처럼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저는 옷까지 몇 개와 생필품을 챙겨 서재로 옮겨야 했습니다. 귀한 시누이에게 안방을 내어준 것이죠. 민주는 미안하다거나 위로하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 밤 그는 태연하게 여동생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잤고 저는 작고 차가운 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마음속에는 차가운 결심만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안방을 차지한 미나는 기세등등해져 저를 하녀처럼 부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정리도 하지 않았고 더러운 옷은 아무데나 벗어 던졌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습니다. 심지어 제 물건들을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3일째 되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회의 때문에 일찍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나가기 전 저는 값비싼 화장품과 중요한 개인 물품들을 옷장 깊숙이 넣고 잠갔습니다. 미나라는 인간을 조금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조심성도 소용없었습니다. 오후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온 순간 제 눈앞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꾸민 집은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과자 봉지와 음료수 병이 바닥에 널려 있었고 거실에는 지독한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와 민주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니 분명 미나가 친구들을 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옷장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억지로 열어젖힌 흔적이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장 안을 살폈습니다. 제 옷과 가방들이 침대와 바닥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져 있었습니다. 아끼던 명품 원피스 몇 벌에는 립스틱과 소스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화장대 위였습니다. 제가 아끼던 한정판 립스틱들은 모두 부러져 있었고 샤넬 파우더 팩트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몇 달을 기다려 해외에서 직구한 르라보 향수는 텅 빈 병만 남아 있었고 그 독한 향이 담배 냄새와 섞여 역겨운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부주의나 몰상식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고의적인 파괴 행위였습니다. 미나는 제 물건을 쓰고 싶었던 게 아니라 망가뜨리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짓밟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미나가 제 목욕 가운을 걸친 채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넋이 나간 제 모습을 보더니 그녀는 비웃었습니다. 왔네? 왜 그래, 표정이. 미나야, 저는 분노로 갈라지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누가 내 옷장 멋대로 열라고 했어? 누가 내 물건 망가뜨리라고 했냐고. 미나는 태연하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내가 뭘. 언니가 옷장을 잠가 놓으니까 궁금해서 열어본 거지. 립스틱은 너무 약해서 부러진 거고
향수는 냄새가 독해서 버린 거야. 그녀의 뻔뻔함은 제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너는 악마야. 뭐, 누가 악마라고. 미나도 지지 않고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언니 쓰레기 같은 물건들 우리 집 재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어디서 유난이야. 우리는 서로에게 달려들었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밀쳐내려 했고 그녀는 저를 핥히고 때렸습니다. 고함 소리와 물건 깨지는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최 여사와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눈앞의 광경을 본 최 여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내 팔자야.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온 가족이 고통받는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악독한 셔누리가 어딨어. 민준아, 내 마누라 좀 봐라. 우리 식구 다 죽이려고 한다. 미나도 그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낸 상처를 보여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오빠, 저 언니가 나 때렸어. 나보고 악마래. 나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해. 민주는 저를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하선우, 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미나는 내 동생이야. 어떻게 애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이렇게 속 좁고 악한 사람인 줄 몰랐다. 저는 세 사람에게 둘러싸여 마녀사냥을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편, 그리고 제가 잘해드리려 노력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좋아. 저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하고 속 좁고 악하다고? 알았어.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보여주지.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단 1초도 이 집에 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3일 계획은 끝났고 이제 저의 계획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서재 문을 쾅 닫고 잠갔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최 여사의 고함과 미나의 가식적인 울음소리, 민준의 문 두드리는 소리는 더 이상 저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극도의 분노가 지나가자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평정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명확해졌습니다. 끝내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저는 침대 밑에서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옷장에서 꼭 필요한 옷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오피스텔 등기권리증, 자동차 등록증, 재직증명서, 통장, 모두 제 피땀으로 이룬 재산들이었습니다. 이 결혼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은 단 하나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웨딩 사진도 민준이 준 선물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민준이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선우, 문 열어. 뭐 하는 거야?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문 열라고. 소란. 처음부터 끝까지 소란을 피운 건 그들이었는데 이제 와서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시하고 짐을 계속 쌌습니다. 노트북, 보조 배터리, 전공 서적 몇 권. 일은 저를 배신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었고 제게 자신감과 독립심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거실의 최 여사는 여전히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저 못돼 먹은 년, 어딜 가려고? 이 집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마, 네가 어딜 가겠어. 돈 좀 있다고 거만 떨더니 결국엔 여기 와서 싹싹 빌게 될걸? 저는 캐리어에 지퍼를 올렸습니다. 놀랍도록 가벼운 해방감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저는 빌러 돌아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단 한 번도 제 집이었던 적이 없으니까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민준이 달려들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려는 거야? 네가 이러면 남들이 우리 부모님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 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체면, 이 지경이 됐는데도 아직도 당신과 당신 가족의 체면이 중요해? 내가 어떤 기분인지, 왜 떠나야 하는지는 묻지도 않고 남들 시선만 걱정하는구나. 민준 씨,
당신 정말 실망스럽다. 제 눈에는 더 이상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는 이제 비겁하고 무능한 불쌍한 사람으로만 보였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앉아있는 최 여사와 미나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겁을 주려는 것뿐 정말로 떠나지는 못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관 손잡이를 잡자 민준이 다시 앞을 막아 섰습니다. 못 가. 당신은 내 아내야. 여기 있어야 해. 아내. 저는 비웃었습니다. 날 아내라고 생각하긴 했어? 당신 어머니가 날 모욕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지? 당신 동생이 내 방을 빼앗고 내 물건을 망가뜨릴 때 당신은 어디 있었냐고. 당신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남편이었던 적이 없어. 그냥 당신 어머니의 아들이고 당신 동생의 오빠였을 뿐이야. 비켜. 제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민주는 처음 보는 제 모습에 놀라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쾅 닫히는 문소리는 지난 2년간의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을 단칼에 베어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아 곧장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방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저주도 부당한 요구도 감시하는 눈빛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와 평화로운 침묵만이 존재했습니다. 죽어버린 사랑에 대한 깊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슬픔이 해방감을 억누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집을 나온 지 이틀 후 저는 모든 것을 잊기 위해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SNS 알림을 끄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시동생의 번호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민준의 번호만 남겨둔 것은 어쨌든 마지막 대화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애원했다가 원망했다가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른답게 대화할 준비가 되면 문자를 보내 전화는 하지 말고 라고 문자만 남겼습니다. 마침내 3일째 되는 날 오후 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회사 및 카페에서 기다릴게. 할 얘기가 있어. 퇴근 후 저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헬쑥해지고 수염도 거뭇하게 자라 있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고 그가 입을 열기만 기다렸습니다. 민주는 헛기침을 하더니 사과가 아닌 하소연부터 늘어놓았습니다. 네가 나가고 나서 집안이 엉망이야.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셨어. 계속 나만 나무라신다고. 네가 어떻게 아내로서 그렇게 집을 나갈 수가 있냐.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이런 무의미한 논쟁을 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제가 반응이 없자 민주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알았어. 일이 이 지경까지 왔으니 나랑 어머니도 깊이 상의해봤어. 양쪽 모두에게 좋은 해결책이 있어. 저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그의 해결책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하자. 그는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네가 미나한테 5천만 원만 줘. 좋은 차 한 대 사서 끌고 다녀야 취직도 잘 될 거 아니야. 올케가 신우이한테 투자하는 셈쳐. 나중에 성공하면 절대 내 은혜 잊지 않을 거야. 저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200만 원에서 이제는 5천만 원. 그들의 탐욕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나는 그냥 우리 오피스텔에서 계속 살게 해. 어차피 집도 넓고 같이 살면 집안일도 해줄 수 있잖아. 그럼 모든 게 해결되는 거야. 집에 들어와. 다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해줄 테니까. 민준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제 앞에 앉은 남자가 한때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우유부단할 뿐만 아니라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공범자였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은 저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감정 없는 현금 인출기, 쉽게 조종할 수 있는 바보. 저는 심호흡을 하고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왜 내가 당신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제 질문에 민준은 자존심이 상한 듯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야, 네가 운이 좋았으니까. 직업이 좋잖아. 운이 아니야. 제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이 잠들어 있을 때 나는 보고서를 쓰고 있었어. 당신이 친구들과 술 마실 때 나는 고객을 만나고 있었고, 당신이 TV를 볼 때 나는 외국어를 공부하고 책을 읽었어. 나는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수많은 것들을 희생했어. 내 돈은 그냥 생긴 게 아니야. 내 피, 땀, 눈물, 건강, 그리고 내 청춘이야. 그런데 당신과 당신 가족은 그걸 그렇게 쉽게 빼앗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민주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며칠 동안 고민했던 결정을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 더 이상은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어.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고 옳고 그름도 구분하지 못하고 아내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남자와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혼이라는 두 글자는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민주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놀람은 금세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뭐, 고작 그런 일로 이혼을 하자고? 하선우, 너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나. 돈 좀 생겼다고 사람 무시하고 시댁 우습게 보는 거지?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더 이상 당신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야.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곧 보낼게.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진 얼굴에 민준을 뒤로 한 채 카페를 나와 신선한 저녁 공기를 마시자 한때 아름다웠던 사랑에 대한 서글픔과 함께 엄청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외로울지라도 적어도 그 길은 온전히 저의 길일 것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자 몸은 지쳤지만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이혼이라는 결정은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악성 종양을 도려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서울에서 꽤 유명한 변호사가 된 친구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제가 오피스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다시 챙기고 있을 때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여전히 친하게 지내는 전 직장 동료였습니다. 선우야, 이거 봐.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 메시지에는 여러 장의 캡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페이스북 화면이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미나가 올린 공개 게시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오피스텔 곳곳에서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제가 한 달을 고민해서 산 크림색 가죽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사진, 제 옷장 앞에서 제 명품 코트를 걸치고 제가 아끼는 가방을 들고 있는 사진. 가장 역겨운 것은 그녀가 저를 내쫓고 차지한 제 침대에 선정적인 포즈로 누워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분노를 폭발시킨 것은 사진 위에 적힌 글귀였습니다. 오빠랑 새언니 집에서 호캉스 중 언니가 기꺼이 자리를 비워줬어요. 강남 나이프, 새언니 찬스, 기꺼이라는 단어는 저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미나야, 부럽다. 집 완전 좋아. 너희 새언니 진짜 착하시다. 같은 댓글도 있었지만 상황을 눈치챈 듯한 비아냥거리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기꺼이? 억지로 쫓겨난 거 아니고?
미나는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당당하게 댓글에 답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 공개적인 모욕은 최 여사의 온갖 욕설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제 삶의 공간을 침범하고 제 재산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제 명예를 짓밟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제 결혼 전 재산이자 제 자부심이고 제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게으르고 뻔뻔한 신우이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무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애써 유지했던 차가운 평정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주거 침입이자 불법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저는 즉시 게시물 전체와 사진, 댓글들을 전부 캡처해서 증거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선우야, 무슨 일이니? 어머니는 제 목소리의 이상함을 단번에 알아채셨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이 너무 심해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미나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도 더 이상 참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단호해졌습니다. 진정하렴, 딸. 증거 전부 모아둬. 하나도 빠짐없이. 너 지금 어디니? 호텔에요. 좋아.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엄마 지금 서울로 출발했다. 내일 아침에 도착할 거야. 혼자 가지 않을 거다. 이 모든 엉망진창을 단번에 해결해 줄 사람과 함께 갈 테니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쪽 누구와도 연락하지 마라. 엄마만 기다려. 전화를 끊자 제 안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진정제인 동시에 다가올 전쟁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와 모욕감이 제 속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직접 마주하고 제 것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차 키를 챙겨 호텔을 뛰쳐나왔습니다. 차를 몰면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을 것이었습니다. 침착하게 이성과 법으로 이야기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제 집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솔함에 경멸감이 더해졌습니다. 저는 문을 활짝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의 풍경은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습니다. 집은 어질러진 정도가 아니라 광란의 파티가 끝난 전쟁터 같았습니다. 맥주병과 소주병이 뒹굴고 재떨이는 넘쳐 흘렀습니다. 썩은 음식 냄새와 담배 연기가 뒤섞여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제 크림색 소파에는 미나가 여전히 제 목욕 가운을 입은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친구로 보이는 여자가 함께 과자를 먹으며 시끄럽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나타나자 미나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뻔뻔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전 올케 아니신가? 여긴 왜 왔어? 이 집은 언니 환영 안 하는데. 저는 그녀의 도발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집안을 훑어본 뒤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카메라를 움직여 어지럽혀진 집안의 모든 것을 촬영했습니다. 벽의 얼룩, 망가진 가구 하나하나까지. 너 뭐 하는 거야? 미나는 제가 촬영을 시작하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냐고? 보면 몰라? 증거 수집하는 중이야. 네가 불법으로 남의 집에 침입했다는 증거. 내 재산을 고의로 파괴했다는 증거. 이 영상이랑 내 페이스북 게시물은 법정에서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될 거야. 미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제게 달려들어 스마트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내놔. 누가 찍으래. 당장 지워. 저는 뒤로 물러서며
스마트폰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비켜, 내 몸에 손대지 마.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미나의 친구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겁을 먹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과 최 여사에게 전화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모두 오라고 하세요. 한 번에 끝내버리죠. 15분 후 살기등등한 표정의 민준과 최 여사가 들이닥쳤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최 여사는 달려들어 제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여길 다시 와서 또 우리 미나를 괴롭히는 거야? 민준은 미나를 감싸며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선우, 뭐 하는 짓이야? 왜 자꾸 일을 크게 만들어? 눈에 뵈는 게 없어.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어? 누가 일을 크게 만드는지 좀 보시죠. 당신들이 내 집을 뭘로 만들었는지 좀 보라고요. 이게 집이에요. 돼지우리예요. 저는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들어 세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긴 내 집이에요. 결혼 전부터 내가 소유한 내 재산이라고요. 당신들은 여기 있을 권리가 없어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그러지 않으면 경찰 부를 겁니다. 네가 감히. 최 여사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경찰 불러봐. 경찰이 내 편을 들지. 어디 한번 보자고. 넌 며느리야. 시댁을 봉양할 의무가 있다고. 네가 사는 집이면 시댁 식구도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더니 그녀는 제 스마트폰이 아닌 집안의 물건들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끼던 2000 도자기 화병을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 동영상 안 지우면 이 집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줄 알아. 민주는 자기 어머니를 말릴 생각도 없이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미나는 그의 등 뒤에서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광경은 한편의 비극적인 희극 같았습니다. 저는 3명의 미치광이를 상대로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머리는 이상할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2년간 살아온 지옥의 실체였습니다. 최 여사가 TV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혼란 속에서 울리는 초인종 소리는 단호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모두가 움직임을 멈추고 현관을 쳐다봤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온 걸까요? 그 기묘한 침묵 속에서 모든 시선이 문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 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울렸습니다. 물건을 부수려던 최 여사는 공중에서 팔을 멈춘 채 흉악했던 얼굴이 당혹감으로 변했습니다. 민준과 미나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혈관 속으로 새로운 에너지가 흐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문 밖에 누가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깨진 화병 조각들을 밟고 지나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장거리 여행의 피곤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고운 빛깔의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기품과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총명하고 날카로운 눈빛이 집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어머니 옆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제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조금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남성과 함께 당당하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등장은 뜨겁게 달아오른 방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시댁 식구들의 기세를 꺾어버렸습니다. 최 여사는 어머니를 보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부인, 어떻게 여기까지. 어머니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은 뒹구는 술병과 담뱃꽁초, 바닥에 흩어진 화병 조각들을 차례로 훑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욕 가운 차림의 미나와 분노로 일그러진 민준의 얼굴에 한참 머물렀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는 최 여사를 돌아보며 나지막하지만 모두에게 똑똑히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여사, 내가 와보지 않았으면
내 딸이 시댁에서 이렇게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집안은 쥐구멍 같고 살림은 다 때려 부수고 이게 당신이 입만 열면 말하던 가족 간의 도리고 사돈 간의 정인가요? 정장 차림의 남성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민준과 최 여사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선우 씨의 법률 대리인 김진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의 증인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변호사라는 두 글자는 시댁 식구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것과 같았습니다. 최 여사는 입이 얼어붙었고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나는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더 이상 이전의 거만한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똑똑히 들으세요. 이 오피스텔은 내 딸 하선우가 결혼 전에 제 피땀으로 마련한 재산입니다. 등기부등본에도 단독 명의로 되어 있고요.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이건 하선우의 고유 재산으로 남편이나 시댁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허락 없이 들어와 살고 집안을 어지럽히고 심지어 SNS에 자랑까지 한 행위는 주거 침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방금 최 여사가 화병을 깨고 다른 재산을 파괴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내 딸이 모두 촬영해 두었고 저와 김 변호사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건 재물손괴 죄에 해당하고요. 김 변호사가 전문적이고 냉정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저 화병은 제가 알기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2000 도자기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여사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런 법조항을 들어본 적도 없었고 늘 하던 대로 소리치고 행패를 부린 것이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녀는 마지막 수단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억울해라. 나는 그냥 버릇없는 며느리 좀 가르치려고 한 것뿐인데. 하지만 이번에는 어머니가 그녀의 연기를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가르친다고? 어머니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내 딸, 나는 어릴 때부터 손가락 하나 댄 적 없이 곱게 키웠소. 반듯하게 교육받고 사회에 나가서도 모두에게 인정받고 있소. 무식하고 몰상식한 당신 같은 사람에게 가르침받을 이유가 없단 말이오. 그런 가르침은 당신 아들, 딸에게나 하시오. 남의 등쳐먹고 사는 거머리처럼 살지 말고 자기 힘으로 정직하게 돈 버는 법이나 가르치란 말이오.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세 사람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등 뒤에 서서 절대적인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지난 2년간 처음으로 이 싸움에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끔찍한 침묵은 최 여사의 고함 소리에 깨졌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리고 어머니와 변호사 앞에서 탐욕스럽고 무식한 본성이 드러나자 그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수치심은 광기로 변했습니다. 뭐, 내가 거머리라고? 그녀는 벌떡 일어나 충혈된 눈을 부라렸습니다. 좋아, 내가 예의범절이 뭔지 똑똑히 보여주마. 내가 여기서 못 살면 2년도 편하게 못 살아. 다 부숴버릴 거야, 다. 그녀는 말과 동시에 TV 장식장으로 달려가 제가 아끼던 액자와 장식품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가 연이어 울렸습니다. 미나도 엄마의 모습에 용기를 얻은 듯 소리쳤습니다. 맞아, 엄마, 다 부숴버려. 저 여자가 빈털터리가 되게 만들어. 민주는 순간 말리려는 듯 손을 뻗었지만 어머니의 불같은 눈빛에 다시 손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이 모든 광기가 제 탓이라는 듯이 김 변호사는 저와 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물러서게 한 뒤 침착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부인,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친 듯이 집을 부수고 있는 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 소음들을 뚫고 들릴 만큼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 일이 신사적으로 해결되길 바랐지만 당신들이 내게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는군요. 어머니도 스마트폰을 꺼내 단축번호를 눌렀습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이미 경찰에 신고해뒀습니다. 아마 지금쯤 거의 다 도착했을 겁니다. 어머니의 말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았습니다. 최 여사는 장식품을 든 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민준과 미나도 얼어붙었습니다. 경찰 신고, 그들은 우리가 감히 그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들의 생각에 이건 그저 집안 문제였습니다. 문 닫고 싸우고 욕하고 소란 피우면 그만인 경찰을 부른 것은 이 사건을 그들의 통제 밖으로 밀어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대로 몇 분 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할 지구대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김 변호사가 문을 열자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집안의 난장판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기 무슨 일입니까? 재물손괴 및 소란행위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즉시 나서서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제 오피스텔 등기권리증을 제시하고 제가 촬영한 동영상과 페이스북 캡처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경찰관님, 이분은 이 집의 합법적인 소유주인 하선우 씨입니다. 저 세 사람, 최모 씨, 박민준 씨, 박민아 씨는 무단으로 집에 침입했으며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 여사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손사래를 치며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저게 다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저는 며느리 가르치러 아들 집에 온 죄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터무니없는 변명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영상 속 그녀의 흉악하고 광기 어린 모습이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현장과 증거를 확인한 경찰관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최모 씨, 박민준 씨, 박민아 씨, 그리고 하선우 씨까지 모두 지구대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양측의 진술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지구대라는 말에 민준과 미나의 얼굴은 핏기 없이 하얘졌습니다. 최 여사는 온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 나와 구경하던 이웃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세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경찰을 따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장판이 된 집에 소름 끼치는 정적이 찾아왔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약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울분이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시며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울어라, 딸아. 실컷 울고 다 털어버려.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이제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해. 어머니의 따뜻한 품 안에서 저는 마치 폭풍우 속에서 마침내 안전한 항구를 찾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지구대에서의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출한 명백한 증거들 덕분에 최 여사와 미나는 공공질서문란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다만 파손된 재산의 가액이 구속 수사할 정도는 아니고 가족 관계임을 감안하여 일단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피해를 변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 했습니다. 남편인 민준 역시 보호자로서 서명을 하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저는 단 한 푼의 배상금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정의와 이 지긋지긋한 관계로부터의
완전한 탈출이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어머니와 김 변호사는 저를 호텔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그 집에 다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은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치우고 정화해야 할 곳이라고 말씀하셨죠. 이틀 후 제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선우야, 내일 하루 휴가 내거라. 엄마랑 고향에 좀 다녀오자. 고향에요? 이천에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급한 건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란다. 어머니의 눈빛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네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이천으로 향했습니다. 짧은 여정이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걸까요? 왜 하필 외할머니가 사시던 옛집으로 가는 걸까요? 어머니는 길 위에서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창밖의 황금빛 논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외할머니 댁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기와지붕의 낡은 한옥이었습니다. 너른 마당과 오래된 나무들은 익숙하고 아련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찾은 곳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삐걱거리는 나무 대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와 책 냄새가 섞인 묵직한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조상들의 위패가 모셔진 대청마루로 이끄셨습니다. 외할머니와 조상님들께 향을 피우고 난 뒤 어머니는 천천히 오래된 자개장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작은 열쇠 꾸러미를 꺼내 잠겨있던 서랍을 조심스럽게 여셨습니다. 그 안에서 어머니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진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상자를 열자 붉은 비단 위에 곱게 접힌 누런 종이 뭉치가 보였습니다. 이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란다. 저는 호기심에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것은 편지나 특별한 기념품이 아니었습니다. 또박또박 쓰인 손글씨 차용증이었습니다. 내용을 훑어보던 제 눈은 두 이름에 멈춰 섰습니다. 채권자는 외할머니, 그리고 채무자는 제 시아버지인 박영감.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본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한 글자 한 글자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차용증, 금액, 일금 3천만 원정, 이자, 월 1.5%, 차용일, 2020년 10월 15일, 채무자, 박영감, 서명, 2020년 10월 15일. 저와 민준이 결혼식을 올리기 딱 한 달 전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고개를 들어 묻자 어머니는 긴 한숨을 쉬며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그해 너희가 결혼하기 전에 박영감이 이천까지 찾아왔었단다. 큰 사업권이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눈물로 호소했지. 아들 민준이 장래를 위해서라도 꼭 성공시켜야 한다면서. 외할머니는 사돈 될 사람이 사업 의지가 있는 걸 보고는 마음이 약해지셨어. 하지만 워낙 꼼꼼한 분이시라 돈은 빌려주되 반드시 차용증을 쓰게 하셨지. 이자까지 명시해서.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박영감은 1년 안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1년, 2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 외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잊었거나 사돈 간의 정 때문에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 사람 착각이었어. 나와 외할머니는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단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천만 원.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항상 돈에 쪼들렸는지, 왜 제 돈을 그렇게 탐냈는지. 그건 남들처럼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거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지금 이미 김 변호사님께 계산을 다 부탁해뒀단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원금의 복리이자까지 합쳐서 5년이 지난 지금은
5천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 되었더구나. 5천만 원. 그 숫자는 제 머리를 강타하는 망치 같았습니다. 저는 손에 들린 차용증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족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무서운 비밀이자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이게 바로 엄마의 비장의 카드란다, 딸아.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네가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 진창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줄 거야. 그들은 스스로 막다른 길로 걸어 들어갔고 우리는 그들이 판 무덤에 마지막 못을 박아주기만 하면 된단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교사로 살아오신 온화한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며칠 전에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던 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가방 속에 있는 차용증은 제게 이상한 자신감과 힘을 주는 부적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댁 식구들이 펼칠 마지막 연극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틀 뒤 민준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온 가족이 저희를 찾아뵙고 사죄하고 싶다고 간청했습니다. 부모님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온한 목소리로 만나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장소는 저희가 묵고 있는 호텔의 로비 라운지였습니다. 그날 오후 시아버지와 최 여사, 민준과 미나까지 모두 나타났습니다. 평소에 살기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최 여사는 낡은 옷차림에 눈은 퉁퉁 붓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허리가 더 굽어 보였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미나 역시 거만한 기색 없이 오빠 등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희 모녀를 보자마자 최 여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 아가씨,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이 늙은이를 용서해 주세요.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시아버지도 떨리는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부인. 다 저희 잘못입니다. 저희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선우를 고생시켰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민주는 제 앞으로 다가와 후회하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우야, 내가 잘못했어. 나는 정말 못난 남편이야. 널 지켜주지 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일주일 전에 저였다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역겹고 가증스러운 연극으로만 보였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그들의 연기를 관람했습니다. 이 연극의 연출가인 어머니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차를 한 잔 따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을 아셨다니 다행이네요. 일단 앉아서 차나 한 잔 하시죠. 어머니의 태도가 부드럽다고 느꼈는지 최 여사는 희망을 본 듯했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그치고 애처로운 목소리로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집은 좁고 자식들은 아직 자리를 못 잡았고요. 지난번에 지구대에서 선우한테 피해 보상도 해주라고 하는데 저희 형편에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녀는 저를 힐끗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선우가 마음 좀 써서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 주고 저희한테 돈도 조금만 더 빌려주면 안 될까요? 미나랑 민수 미천이라도 하게 나중에 애들 성공하면 몇백 배로 갚으라고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여우 꼬리가 드러났습니다. 울고불고 사정하는 그 모든 이유의 끝은 결국 돈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고 어머니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탁하는 작은 소리에 시댁 식구들이 움찔했습니다. 어머니는 내내 침묵하던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박서방, 형편이 어렵다고 하셨지요. 그럼 묻겠습니다. 5년 전에 우리 어머니께 빌려가신 3천만 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최 여사와 민준, 미나도 귀를 의심하며 시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사부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빚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공증까지 마친 차용증 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여기 박서방에 잡힐 서명이 있는 차용증이 있습니다. 본인 서명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죠. 시아버지는 차용증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자신의 서명이었습니다. 그때 아들 장례를 위해 사업에 투자한다고 돈을 빌려가셨죠. 그런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건 박서방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어머니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연세 드셔서 잊었을 거라고, 사돈의 정으로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착각하지 마세요. 단돈 10,000원도 빚은 빚입니다. 하물며 저희 변호사가 계산해보니 원금과 이자를 합쳐 오늘까지 갚아야 할 돈이 170만 원이더군요. 170만 원. 그 마지막 숫자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최 여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라 진짜 기절이었습니다. 민준과 미나는 시체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기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연극은 끝났고 그들의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최 여사의 기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준과 미나가 주무르고 약을 먹이자 금방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현실은 기절했을 때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갑자기 닥친 거대한 빚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울거나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친 듯이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야. 너희가 우리를 해치려고 문서를 위조한 거야. 그녀는 벌떡 일어나 우리 모녀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은 빚 같은 거 없어. 여보, 당신도 말 좀 해봐. 돈 빌린 적 없다고 말하라고. 시아버지는 잿빛 얼굴로 의자에 움츠린 채 입도 뻥끗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가장 확실한 자백이었습니다. 남편이 반응이 없자 최 여사는 더욱 미쳐 날뛰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로 달려들어 차용증을 찢어버리려 했지만 김 변호사가 더 빨랐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그녀의 손을 제지하며 경고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십시오. 이 서류는 공증된 사본일 뿐이라 찢어도 소용없습니다.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 중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앞에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위는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 여사는 허공에서 팔을 멈춘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김 변호사와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와 무력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최 여사, 더 이상 부인하지 마세요. 소용없습니다. 이 빚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않으시겠다면 저희는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누가 이길지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소송이요. 민준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더듬거렸습니다. 장모님, 정말 저희 아버지를 고소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는데요. 가족? 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당신들이 내 딸을 괴롭히고 부당하게 돈을 요구할 때 내 딸을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당신 동생이 내 딸 집을 빼앗고 물건을 망가뜨릴 때 내 딸을 가족이라고 생각했냐 말이요.
당신들은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했지. 그런 가짜 가족 노름, 이제는 끝났소. 뼈아픈 진실 앞에 민주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축 늘어뜨렸을 때 갑자기 그의 주머니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꺼냈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그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사 인사팀장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그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팀장님, 접니다. 우리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민준의 표정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얗게 질렸다가 새빨개졌다가 다시 잿빛으로 그의 눈은 공포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통화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전화를 끊었을 때 스마트폰은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들아? 최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를 그리고 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회사에 가서 소란 피우셨어요. 최 여사는 찔끔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나는 그냥 내 상사한테 가서 며느리가 얼마나 부자고 시댁에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얘기해서 너를 좀 도와달라고 한 것뿐이야. 아, 민주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절 죽였어요. 방금 인사팀장님한테 전화 왔어요. 어머니의 행동이 회사 이미지와 업무 환경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고 저 해고당했어요. 해고라고요. 해고. 그 소식은 그들 가족에게 내리친 마지막 번개와도 같았습니다. 최 여사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이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을 줄은 상상도 못한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미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고 시아버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완벽하게 짜인 그물이었습니다. 거대한 빚, 주거 침입의 증거, 그리고 이제는 실직까지 그들의 모든 퇴로는 차단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들 자신의 탐욕과 무지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 비참한 광경을 보며 어떤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독한 피로감만이 몰려왔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시댁 식구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그들은 5천만 원이 넘는 빚을 갚기 위해 유일한 재산이었던 시골의 종갓집을 파는 것에 동의해야 했습니다. 그 집은 그저 사는 곳이 아니라 가문의 상징이자 조상을 모시는 곳, 그들이 붙잡고 있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집을 파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온 동네의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항상 거만하고 목소리가 컸던 최 여사는 이제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완전히 무너져 몇 주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와 민준의 이혼 절차도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빠르고 조용하게 끝내기 위해 협의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오피스텔과 차는 모두 제 명의였기에 재산 다툼은 없었고 아이도 없었기에 양육권 문제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냉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구청에서 마지막 서류 절차를 밟기로 한 날 서울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회색빛 하늘은 제 마음 같았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공허함과 기묘한 안도감만이 존재했습니다. 민주는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그는 몇십 년은 늙어 보일 정도로 초췌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 대신 깊은 피로와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센티미터의 거리였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이름이 불리고 담당 공무원이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분,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직 되돌릴 수 있다면 노력해 보시는 게. 저는 침묵했습니다. 민준이 잠긴 목소리로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네,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차례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제가 펜을 내려놓고 제 이름을 쓰는 순간 지난 2년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잉크가 마르는 순간 우리의 결혼 생활도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모든 속박과 고통, 원망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이혼 확인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고 일어서려는데 민준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모기만 한 소리로 뒤늦은 후회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만약에 내가 조금만 더 강했다면.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원망 없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이라는 건 없어. 모든 건 끝났어. 당신도 잘 살아. 부모님 잘 모시고.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갔습니다. 구청문을 나서자 굵어지는 빗줄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비는 마치 과거의 모든 먼지를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차가움이 저를 그 어느 때보다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저는 해방되었습니다. 가방 속에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문자였습니다. 다 끝났니, 딸. 이제 집에 가자. 네가 좋아하는 음식 해놨어.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래요. 제게는 어머니가 있고 돌아갈 집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의 그림자도 없는 온전히 저만의 이야기로 채워질 새로운 페이지를요. 이혼 서류가 모든 문제의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한번 뿌리내린 인간의 탐욕은 쉽게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잡초처럼 뿌리까지 잘라내도 작은 틈만 보이면 다시 끈질기게 자라났습니다. 이혼 후 저는 제 삶을 완전히 새롭게 단장하는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전문 청소업체를 불러 집안 구석구석을 소독하고 민준의 흔적이 남은 물건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더러워진 벽지를 새로 바르고 새로운 가구도 몇 개 들였습니다. 집은 금세 다시 밝고 아늑한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요가를 시작하고 책을 읽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카페에 갔습니다. 혼자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자유롭고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약 한 달 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로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이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의 로비로 내려간 저는 그곳에 서 있는 시아버지를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마르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 비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우야, 아니, 하 팀장, 내가 좀 찾아왔네. 무슨 일로 오셨죠? 저는 거리를 유지하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선우야, 제발 우리 좀 살려다오. 그는 울며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외할머니 빚 갚으려고 집 팔고 나서 지금은 단칸방에서 월세 살고 있단다. 민준이는 해고당하고 민수는 여전히 백수고 내 시어머니는 병까지 얻었어. 지금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다. 제발 돈 좀 빌려다오. 마지막 정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꼭 갚을게. 저는 제 앞에 있는 남자를 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혐오감뿐이었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레퍼토리, 똑같은 공허한 약속. 박 선생님, 저와 박민준 씨는 이혼했습니다. 우리 사이엔 이제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제가 돈을 빌려드릴 의무도 이유도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선우야, 그렇게 매정하게 굴지 마라. 그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보안팀을 불렀습니다.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2명의 보안 직원이 나타나 당황하는 시아버지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익숙한 욕설이 귀에 꽂혔습니다. 최 여사였습니다. 이 독사 같은 년,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내고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시아버지를 길거리로 내쫓아 너 인간 맞냐?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잘못 거셨습니다. 저에게는 시아버지가 없습니다. 뭐, 인연이.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우쭐대지 마. 네가 부자인 것도 다 우리 집안 복인 줄 알아. 너는 시부모를 봉양할 책임이 있어. 당장 내 통장 일이 내놔. 안 그러면 내 회사, 내 집 앞으로 찾아가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줄 테니까. 통장을 내놓으라고? 그녀의 비상식적이고 뻔뻔한 요구는 새로운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화가 나지도 않고 그저 우스울 뿐이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미리 알려드리죠. 제 변호사가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해뒀습니다. 한 번만 더 저를 괴롭히시면 직접 찾아오든 전화로 하든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럼 이만. 저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진창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파낼 수 있는 금광이라고 생각하는 한 절대 저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계속되는 괴롭힘에 저는 결국 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그 덕분에 제 삶은 마침내 몇 주간의 진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일에 집중했고 새로운 성과를 내며 회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말에는 유럽 여행을 가기로 계획하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금요일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경비 아저씨가 등기우편이라며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봉투에 찍힌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는 글자를 보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익숙한 불안감이 다시 저를 덮쳤습니다. 왜 법원에서 나에게 우편을 보낸 걸까? 이혼은 이미 다 끝났는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법원 출석 요구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훑어보던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재산 분쟁 사건의 피고로 소환되었고 원고는 티파이낸셜 대부라는 전혀 들어본 적 없는 회사였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재산 분쟁, 대부업체? 나는 그들과 어떤 관계도 없는데 분쟁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던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피고 하선우는 원고와의 부동산 담보대출 계약에 따라 강남구 소재 A 오피스텔 1208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제 오피스텔 담보대출 계약,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 집은 내 것이고 등기권리증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담보로 잡힐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즉시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제 설명을 들은 그 역시 매우 놀라워하며 내일 아침 사무실에서 서류를 자세히 검토해보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변호사는 출석 요구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이 티파이낸셜은 악명 높은 사채업체입니다. 그들이 소송까지 걸었다는 건 선우 씨 오피스텔과 관련된 담보대출 서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등기권리증 원본은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 서류를 위조하고 선우 씨의 서명을 도용해서 사기를 쳤을 가능성이요. 서명 도용, 사기, 그 단어들이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순간 최 여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뻔뻔함, 무모함, 돈에 대한 광기. 설마 그녀가 감히 이런 짓까지 저질렀을까? 확실한 건 제가 법원과 티파이낸셜 측에 연락해서 사건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서류 위조가 사실이라면 그 담보 계약은 완전히 무효가 될 겁니다.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선우 씨가 아니니까요. 이틀 뒤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선우 씨, 제 예상이 맞았어요. 대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신분증, 등본, 심지어 등기권리증까지 모두 위조해서 가짜 서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서류에는 선우 씨 이름으로 된 위조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돈을 빌린 거죠?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T파이낸셜에서 2억 원을 대출받은 사람은 선우 씨의 전 시어머니 최모 씨였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격으로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그런 짓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빚과 망신으로 궁지에 몰리자 그녀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범죄의 길로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돈을 원했던 것을 넘어 제 유일한 안식처인 집까지 빼앗으려 했던 겁니다. 김 변호사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선우 씨, 이제 이건 민사사건이 아닙니다. 공문서를 위조하고 서명을 도용하여 재산을 편취하려 한 행위는 명백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소름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법의 심판이 내려질 시간이었습니다. 최 여사에 대한 형사재판은 어느 초겨울날에 열렸습니다. 서울의 날씨는 쌀쌀했지만 법정 안의 공기는 그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피해자이자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어머니와 김 변호사가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최 여사가 초라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늙고 쇠약해 보였습니다. 관련 인석에는 시아버지와 민준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어내려가자 법정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최 여사는 전문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제 명의의 신분증부터 등기권리증까지 모든 서류를 위조하여 T파이낸셜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으려 한 혐의였습니다. 처음에 최 여사는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은 속았을 뿐이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위조된 서명 감정 결과, 공범들의 자백, 그리고 그녀가 범행을 시인하는 통화 녹취록까지 명백한 증거들을 제시하자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변호인 신문에서 김 변호사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그녀의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범행 동기를 남김없이 파헤쳤습니다. 피고인, 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했습니까? 빚을 갚고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려고. 누구의 빚 말입니까? 피고인의 남편이 하선우 씨의 어머니께 빌린 5천만 원이 넘는 빚 아닌가요? 최 여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 와서 누 씨의 오피스텔을 노렸습니까? 그녀가 결혼 전에 힘들게 번 고유 재산인데요. 그 애는 부자니까요. 돈이 많으니까. 그녀의 단순하고 노골적인 대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단지 제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는 저에게 모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제가 증인석에 섰을 때 저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시댁에서 겪었던 부당한 대우와 모욕, 재산 피해에 대해 담담하게 진술했습니다. 과장도 거짓도 없이 오직 사실만을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려 했지만 배신과 상처만 돌려받았던 한 여자의 진실을. 제 진술이 끝났을 때 법정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판사조차 그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휴정 후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최 모 씨의 범행은 법으로 보호되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문서를 위조하여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중대한 범죄임이 인정된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또한 남편 박 모 씨와 아들 박민주는 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죄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징역 3년. 최 여사는 판결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그녀를 일으켜주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와 민주는 잿빛 얼굴로 얼어붙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판결은 그들의 인생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주홍 글씨가 될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올려다본 겨울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저는 비로소 시원하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재판이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새로운 궤도에 올랐습니다. 저는 지점장으로 승진했고 바쁘지만 보람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다쳤던 마음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주는 교훈이 되었을 뿐입니다. 저는 전 시댁 식구들의 존재를 거의 잊고 살았습니다. 가끔 지인들을 통해 그들의 비참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최 여사가 수감된 후 시아버지와 민주는 좁고 곰팡내 나는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집행유예 전과 때문에 민주는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막노동으로 하루 벌어 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늙고 병들어 몸져 누웠고 기생충 같던 미나와 민수도 기댈 곳이 없어지자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최 여사가 여기저기서 빌린 사채 빚 때문에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가 결국 그 단칸방에서도 쫓겨나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정부의 도움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보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통쾌하지도 불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말이었습니다. 인과응보, 삶의 그 법칙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들렸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야, 민준이야. 저는 침묵했습니다. 1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너한테 전화할 자격 없는 거 알아. 하지만 더 이상 전화할 곳이 없어. 아버지가 위독하셔. 어머니는 감옥에 계시고 제발 아버지 약값이라도 할 수 있게 돈 좀 빌려줄 수 없을까?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그의 애원하는 목소리에도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욕당할 때 침묵하던 그의 모습, 그의 가족들이 저를 착취할 때 동조하던 그의 모습, 제가 배신당했을 때 나약했던 그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잘 들어. 나와 당신, 그리고 당신 가족 사이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정도, 미련도. 당신은 성인이니 당신 부모님은 당신이 책임져야 해. 다시는 나를 찾지 마. 이게 당신과 하는 마지막 통화야. 저는 그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한 뒤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장 가느다란 마지막 끝마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민준의 마지막 전화가 있고 몇 주 뒤 어머니가 저를 보러 서울에 오셨습니다. 주말 오후 우리는 오피스텔 발코니에 앉아 차를 마시며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사랑과 함께 약간의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우야, 사실 너에게 고백할 게 있단다. 무슨 일이세요, 엄마?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엄마의 3일 계획은 즉흥적인 게 아니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민준이랑 결혼하기 전에 엄마는 그 집안이 영 마음에 걸렸단다. 그래서 경찰에 있는 옛 친구에게 부탁해서 그 집안에 대해 좀 알아봤었지.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결혼 전부터 그런 일을 하셨다니. 결과는 엄마 예상대로였어. 내 시아버지는 상습 도박꾼이었고 빚도 많았지. 내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소문난 욕심쟁이의 속물이었고 엄마는 걱정이 돼서 너를 말렸지만 그때 너는 사랑에 빠져서 엄마 말을 듣지 않았잖니. 민준이는 부모님과 다르다고 했었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에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너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엄마는 플랜 B를 준비했단다. 외할머니가 시아버지에게 빌려준 3천만 원은 사실 덫이었어. 그 사람 성격에 절대 갚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고 그 차용증은 나중에 너를 지켜줄 비장의 카드로 남겨둔 거란다.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빚 문제부터 3일 계획까지 모든 것이 어머니의 계산 안에 있었습니다. 네가 울면서 200만 원 얘기를 했을 때 엄마는 때가 왔다는 걸 알았어. 너에게 3일을 참으라고 한 건 고통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탐욕이 완전히 드러날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어. 그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 결국 그들은 엄마가 쳐놓은 덫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지. 집에 쳐들어오고 물건을 부수고 내 남편 회사에 가서 행패를 부린 것까지 모든 게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거야. 그들이 법을 어기고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을 때 엄마는 마지막 카드를 꺼낸 거란다. 그래야 그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못할 테니까. 그래야 네가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무한한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엄마, 왜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생하셨어요? 어머니는 다정하게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넌 내 딸이잖니. 엄마는 너 하나뿐인데 내가 널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니? 다 지난 일이다. 이제 행복하게만 살아, 우리 딸. 저는 어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멋진 어머니가 계시니까요.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서울은 제게 너무 많은 아픈 기억을 담고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수많은 고민 끝에 저는 부산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 회사 부산지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겨 제 전문성이 필요했고 제 전근 신청은 신속하게 승인되었습니다. 저는 차를 팔고 필요 없는 가구들을 정리했습니다. 서울의 오피스텔은 팔지 않고 외국인 가족에게 월세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제 노력의 결실이었지만 더 이상 그곳에서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공항에는 어머니만 배웅을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건강 잘 챙기고 좋은 사람 만나면 마음을 열어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부산은 활기차고 역동적인 분위기로 저를 맞았습니다. 바쁜 일상은 제게 과거를 돌아볼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운대가 보이는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발코니에 서서 와인잔을 들고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바다와 높이 솟은 건물들, 시원한 바닷바람이 새로운 삶의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저는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인생은 큰 폭풍을 겪었지만 폭풍 뒤의 하늘은 더 맑고 푸르렀습니다. 저는 결혼이라는 것을 잃었지만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강해지는 법을,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길겠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다음 장을 써내려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인생을요.
오늘 이야기는 때로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주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